금리가 이제 난리인지 벌써 거의 1년? 그쵸. 돼가지 않나요? 네, 작년 한 10월부터 계속 네.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유진투자증권의 김진아 연구원 함께 하는데요. 근데 지금 이제 기준금리에 사람들이 많이 방점이 찍혀 있는데, 네. 근데 사실 9월부터 또 달라지는 게 그 QT라고 하던 자산 축소. 네네. 그게 9월부터 규모가 엄청나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네. 기존에 하던 거 대비 2배로 이제 늘어나게 되고요. 네. 그러면 이제 자산, 연준의 이제 대차대조표 축소의 속도가 이제 빨라지는 거죠. 그만큼. 그러니까 양적 축소라고 하던 QT. 네. 그 속도가 빨라지는 건데, 네. 근데 그게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더 미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거는 QT는? 큐티도 뭐 당연히 직접적으로 그런 수급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변동성 요인은 맞아요. 20페이지 여기 자료를 보시면 네. 왼쪽에 있는 게 미국의 국채시장 유동성 지수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 좀 보기가 헷갈리는데 위로 가면은 유동성이 확 떨어진다는 거고 네. 아래로 좀 낮아지면 유동성이 좋다는 거예요. 원활하다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 2020년 초반부에 굉장히 이렇게 솟아있는 부분이 보이시죠? 2020년. 네, 그때가 이제 코로나19 때, 네. 막 처음에 그래서 유동성이 이게 막 온다고 했을 때가 그때 잠깐 거래가 확 튀었던 급감해서 거고. 확 튀었던 거예요. 네, 근데 네. 보시면 작년 한 연말부터 해가지고 올해 국채 유동성 지수가 점점점 위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 시장이 어쨌든 긴축이랑 이제 QT나 QE 축소 이런 거에 대해서 꾸준히 1년 가까이 반영을 하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좀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자산 축소 규모가 어쨌든 2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줄어들고는 있어요. 근데 전체 이제 미국 거래량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에요. 그래서 심리적인 위축은 좀 있는데 직접적으로 수급을 확 줄인다. 뭐 이렇게 보기는 사실 좀 어렵죠. 근데 요게 또 변동성을 좀 많이 불러온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 유동성 지수 요거와 함께 이제 나중에 뭐 채권 시장 변동성 지수 이런 걸 같이 보면 네. 요런 게 아무래도 거래량이 줄어들면 같은 거래여도 굉장히 파장이 크잖아요. 그래서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죠. 특히 이제 9월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그 확대가 그러니까 규모 QT의 확대가 규모를 2배로 확대하는 게 네. 그것이 9월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9월 달은 변동성이 굉장히 높은 한 달이긴 하죠. 지금까지도 변동성 높았는데 그래도 그러니까 네. 안심할 수는 없는 거고.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자료를 보니까 그 8월 잭슨홀 미팅을 네. 평가하시기를 열린 결말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네.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면 사실 잭슨홀 회의의 그 발언 자체는 매파적이에요. 예. 인플레이션을 40번 넘게 얘기를 하고 그 짧은 시간 동안 어쨌든 물가를 잡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네. 그거 자체는 굉장히 매파적인데 이제 제가 착안한 포인트는 뭐냐면 9월 FMC까지 잭슨홀 당일날까지 해서 한 달이 가까이 되는 시간이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그 8월 사이에 잭슨홀부터 9월 FOMC 미팅까지. 네, 그래서 그 사이에 우리가 이미 봤지만 8월 고용도 확인하고 이제 곧 나올 9월 CPI도 확인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연준은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고 인플레이션 대응을 하는 가장 큰 버퍼, 큰 근거가 일단 고용시장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이제 지표 추이를 보고 우리가 기존의 원론적인 그 기조대로 데이터 디펜던트로 하겠다라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뒤에 후반부에 좀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데이터에 따라서. 네, 그쵸. 그게 이제 연준의 기본 스탠스이긴 합니다. 원래 기본 스탠스. 그쵸. 그래서 그렇게 봐서 이제 열린 결말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어쨌든 지금 추이를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어쨌든 조금씩 꺾이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이제 지표에 잘 반영이 되고 있고 그래서 너무 시장 컨센서스가 만약에 75bp 인상이 확 치우치면 네. 또 이제 충격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다른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 하는 의미인 거죠. 일단은 8월 그 잭슨홀 미팅 이후에는 네. 약간 뭔가 연준의 그 피벗을 기대했던.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이제 끝날 게 머지 않았고 네네. 한 연말이나 내년, 그러니까 내년 초, 23년 초 가면은 조금 이제 금리 인하 쪽으로 돌아서지 않겠어라고 낙관하던 사람들이 네. 이제 한 방 뻥 맞았죠. 그쵸. 그게 그래서 연준의 피벗 시점이 당연히 더 뒤로 밀렸겠죠. 네, 그렇죠. 지금으로서는 한 분기 정도 밀렸고요. 7페이지에, 네. 네.
7페이지 이제 우측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면 이제 기준금리 수준이에요. 각 FOMC 때마다 네. 이제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예상을 하는 그 기준금리의 수준이고요. 네. 보면 이 제일 밑에 있는 파란 선이 8월 1일이에요. 연준의 피복 기대감이 되게 컸던 그 시기. 근데 보면 고점이 되게 낮고 인하를 되게 빨리 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고점은 2022년 12월에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인하한다. 그러니까 약간 사실 실제보다는 좀 과하게 피복 기대감이 금리에 뭐 금리 선물에 반영되어 있었던 건 맞는 거죠. 8월 초까지는 낙관적이었던 거죠. 굉장히 낙관적이었죠. 그때 일단 7월에 물가가 되게 좀 둔화되면서 네. 잘 나왔고, 미국의 GDP가 2분기 연속 어쨌든 역성장을 네. 했잖아요. 그래서 침체 기대가 이때 되게 컸던 시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까만 선이 그때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은 엄청 높아져 있네요. 네, 맨 위에 이제 파란 선. 정점도 내년 3월? 네. 한 분기 정도 딱 이연이 된 거예요. 그렇구나. 고점 기준으로 보면은 거의 한 40-50bp 정도 네. 이제 기준금리 고점이 올라간 걸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네네네. 이 최근에 이 왼쪽 7페이지 왼쪽 그림 보시는 것처럼 미국 금리가 빠르게 이제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그렇죠. 금리도 마찬가지고 보면 6월 달에 전고점을 향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 아마 한 80% 정도까지는 이제 올라온 것 같아요. 얼마 안 남았죠.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근데 이건 10년 금리고 2년 금리 같은 경우에는 통화 정책을 더 많이 반영하잖아요. 네, 그렇죠. 2년 금리는 전고점을 뚫고 이미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사실은 이제 물가에서부터 비롯된 거긴 한데 앞에서도 네. 잠깐 이야기를 해주신 게 미국의 한 7월 물가 지표부터는 그래도 이제 정점은 지났다 이런 평가들이 나왔는데 네. 파월 의장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정점을 지났다고 해서 빠르게 내려올 것 같지는 않고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뉘앙스잖아요. 네. 부장님도 같은 의견이시나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절대적인 레벨이 지금 뭐 7%, 막 8% 이렇게 나오다가 갑자기 2%로 떨어지기엔 시간이 굉장히 그렇죠. 일단 많이 소요가 예. 되니까 긴축을 해야 되는데 이 8페이지에 보면 일단 중요한 건 뭐냐 기본적인 서비스 가격들이 얼마나 아직 높은지 이런 걸 봐야 되거든요. 사실 재화 가격은 이미 고점을 찍고 떨어진 지가 조금 됐어요. 네. 근데 지금 뭐 주거 비용 같은 게 대표적인 거죠. 주거비는 이제 미국 CPI 중에 한 40% 차지를 하거든요. 제일 비중을. 크죠, 월세. 네. 그러니까 단일로는 제일 높은 비중이고 보면 월세가 매달 왔다 갔다 하진 않잖아요. 그죠? 이게 경직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과거에 이제 쫙 봤을 때, 그러니까 이런 주거비는 되게 후행적으로 움직여요. 나중에 다른 물가들이 떨어지고 네. 후행적으로 움직여요. 왜냐하면 한 번 낮추면 아. 다시 올려받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주거비가 이 그래프처럼 이게 MOM이거든요. 전월 대비 전월비. 아직도 좀 높은 수준인 걸 보면 이게 물가 하단을 좀 지지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추세적으로도 아직은 올라가는 추세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되고 그리고 기타 서비스. 좀 특징적인 거는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건강에 좀 관심이 많아졌잖아요. 네.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헬스케어 서비스 관련된 그런 물가가 꽤 높아요. 이것도 전월비거든요. 네. 보면 지난달보다 이번 달이 높고 계속 이제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기타 개인 서비스들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이게 결국에 비용인데 인건비 네. 이런 것들이 아직은 하단을 좀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물가의 정점은 지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빠르게 내려올 것도 아니다. 네, 상당 기간 높은 수준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네. 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연준에서 보는 것도 물가하고 이제 고용인데. 우리가 이제 연준의 피벗을 많은 분들이 기대는 하고 있지만 그게 돼야 될 텐데 아직 고용 시장은 되게 견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이제 연준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고용 시장이 그러니까 뭐 시장에서도 해석을 하는 게 고용 시장이 견조한 만큼 금리를 더 많이 올릴 수도 있어. 그죠? 근데 이번에도 이야기한 거 보면 약간 고용 시장이 일시적으로 안 좋아지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금리를 올릴 것이다. 네. 이런 신호를 주기도 했고. 근데 이걸 해석하자면 미국의 고용 지표가 좋아야지 좋은 겁니까? 안 좋아져야지 좋은 겁니까? 일단 단기적으로 보면은 고용이 좋은 게 낫죠. 뭐 긴축을 하더라도 그 긴축을 어느 정도 버텨주는 그런 버퍼가 고용이 일단 되기 때문에 고용의 그렇죠. 근거도 경제 되지만 자체는, 네. 경제 자체의 버퍼가 되니까 고용이 좋은 게 일단 좋죠.
대신에 이거의 전제는 연준이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과잉 긴축을 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전제가 깔려 있으면 고용은 무조건 좋은 게 좋고, 고용은 경기의 후행 지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용이 빨리 꺾이면 그만큼 경기가 침체로 더 빨리 들어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시그널링을 받는 거기 때문에 네. 고용 자체도 꺾이지만 서서히 꺾이는 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기는 해요. 근데 이게 고용이 또 그럼 너무 좋아서 연준이 긴축을 너무 많이 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네.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릴 때 이제 기준이 있죠. 중립금리. 지금 현재 경제가 얼만큼 버틸 수 있느냐. 네. 사실 그거는 고용만 보는 건 아니고 네. 전체적인 전반적인 지표를 다 보는 거니까 그 중립금리 레벨을 봤을 때 그 이전에 그렇게 많이 이탈해서 금리를 인상하진 않았어요. 그 중립금리가 한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되는 거죠? 지금 뭐 논란이 많은데 그 어디 딱 써 있는 거는 아니죠? 써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뭐 연준 어디 대문 앞에 써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경제 상황은 항상 변하니까. 그리고 계산하는 툴에 따라서도 조금씩 변해서 밴드가 되게 넓은데 연준 관계자들 뭐 연준 총재들 얘기에 따르면 뭐 3% 내외 정도로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결국은 고용 지표가 악화가 돼야 이게 결과적으로 흐르고 흘러서 또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결과도 가져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서서히 꺾이는 게 좋다는 거는 만약에 급격하게 고용시장 위축이 된다. 네. 그러면 당연히 인플레이션도 잡히겠지만 거기에서 오는 기회비용이 이제 너무 큰 거죠. 예를 들어서 경착륙해버리면.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고용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해고를 너무 많이 한다. 실업자가 갑자기 늘어난다. 뭐 임금을 너무 많이 삭감한다. 이러면 진짜 내수에 직격탄이 오는 거잖아요. 네. 그럼 말 그대로 근데 이제 물가 같은 경우엔 그렇다고 꺾이지만 걔도 꺾이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렇죠. 잘못하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고용이 서서히 꺾이는 게 사실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연준을 이제 파일럿으로 치자면 이 비행기를 아주 스무스하게 랜딩을 네. 시켜야 그래서 이게 연착륙 해야 된다고 하는 건데 그러다가 쾅 하고 부딪히는 경착륙이 나오면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경제도 망가지고 그죠? 그렇죠. 그럴 수 있는 이제 우려가 있는 건데 약간 가능성으로 보자면은 위원님은 어느 쪽으로 보세요? 경착륙을 좀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고 네. 그래도 연착륙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연준을 믿어보자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저는 연착륙을 생각은 하고 있어요. 네. 그래도 어쨌든 다른 부분들은 경기가 많이 꺾였지만 네. 그래도 고용시장이 생각보다 잘 버텨주고 있고 지금 이런 속도대로 고용이 서서히 된다면 그래도 연착륙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리고 지금 거꾸로 얘기하면 연준이 지금 이렇게 빨리 금리를 인상하는 이유가 네. 결국에 그 경착륙 가능성을 좀 줄이려고 하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다른 게 많이 꺾인 다음에 애매한 스텝으로 금리를 계속 올리면 계속 타격이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기가 어느 정도 괜찮을 때 미리 많이 올린 다음에 기다리는 거죠. 상황을 보는 거예요. 버퍼를 주고. 그리고 그러다가 만약에 경기가 좀 안 좋아지는 것 같으면 연준이 점도표에서 얘기해 줬잖아요. 2024년에 50bp 인하하는 거. 지난번 네. 이제 그렇게 보험용 인하로 약간 대응을 하려고 미리 빨리 올리는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바램도 연착륙, 예상도 연착륙. 그러니까 항상 이제 시장은 약간 그런 조금 굿 시나리오 네. 쪽으로 좀 기대를 하기 마련이긴 한데, 그러니까 비행기로 따지면 이제 연착륙과 경착륙의 차이는 우리는 이제 경착륙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연착륙을 한다. 근데 사실 비행기는 속도를 먼저 많이 떨어뜨려 놓고 고도를 낮춰놔야 연착륙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맞기는 한데 시장에서 벌써부터 좀 고도를 낮추는 거야? 그러니까 즉 금리를 벌써부터 올리는 거야? 많이 올리는 거 하면 이제 힘들긴 힘들어지죠. 그렇죠.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심리적으로 타격이 좀 있으니까. 일단은 그러면 잭슨홀 미팅 이후에 굉장히 이제 매파적인 발언으로 네. 시장에는 그러면 9월 FOMC 미팅, 한 현지 시간 21일 이렇게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9월에는 연준이 75bp, 0.75%포인트 올리는 걸로 보고 있으면 됩니까? 그게 지금 시장에 다 반영돼 있다고 보면 됩니까? 많이 반영됐어요. 근데 이제 컨센서스가 100% 이렇게 치우쳐 있진 않고요. 지금 한 60%에서 7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50bp 인상을 보는 게 그래도 좀 남아있죠. 그러니까 100% 참가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지표를 좀 더 봐야 한다라는 입장도 많고. 긴가민가 하는 건가요? 네, 그리고 이게 결정적으로 8월 고용이 만약에 되게 7월처럼 엄청 잘 나왔어요. 만약에 그러면 확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75bp? 네,
약간 그렇게 75bp를 정당화시키기에는 조금 애매해서. 그러니까 8월 고용이 막 좋았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막 크게 나빠졌던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막 그 언론들 보면 헤드라인으로 골디락스 고용 막 이런 표현도 쓰더라고요. 네. 그렇죠. 지금 상태는 뭐 긴축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딱 그 수준만 보면은 뭐 골디락스 수준이죠. 사실 월간 31만 명 뭐 이렇게 늘어나는 거는 원래 잠재 성장률 수준을 비트할 수 있는 한 월간의 미국 고용, 필요 고용이 한 네. 20만 명 정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되게 높은 수준이긴 해요. 추세적으로 조금 떨어지고 뭐 예상치를 상회하지 않고 부합했다. 뭐 요 정도인 거고. 약간 아까 조금 이야기를 했던 거긴 한데 사실 이게 결론이기도 할 것 같아요. 지금 그 페드와치 같은 거 보면은 9월에 3.5까지 올라가고, 그쵸? 그리고 남아있는 11월, 12월 FOMC 때 거의 한 4.0%까지 가지 않겠느냐. 그게 한 68%? 저희가 한 9월 7일에 촬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진짜 연말에 미국 기준금리가 4%까지 가는 겁니까? 저희는 4%는 힘들고 한 3.75% 그러니까 기존에 6월에 줬던 그 네. 가이던스가 올해 연말 3.5 내년에 4%잖아요. 네. 그 가이던스보다는 한 25bp 정도 상향을 이번에 9월 FOMC에서 해주고 그러니까 그 기존에 정도로만 6월까지의 점도표를 기반으로 봤을 때는 네. 그거였는데 이번에 좀 더 9월 높아지긴 했다. FOMC에서는 좀 더 상향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보다 인플레이션이 조금 꺾이는 그 고점이 조금 지연이 됐고 네. 경기도 생각보다는 아주 나쁘지 않아서 이제 그거를 고려를 할 때 그리고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연준의 의지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높잖아요. 네. 크잖아요. 그런 걸 이제 감안을 했을 때는 점도표를 9월에는 한 기존보다는 25bp 정도 상향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올해 연말에 뭐 한 3.75 정도 수준? 4.0%까지 뭐 우려를 할 수는 있는데 만약에 4.0을 하려면 지금 9월이랑 11월, 12월 FOMC 3번 남았거든요. 네. 그러면 너무 또 급격하게 다 인상을 연말까지 계속 뭐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을 반복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지표들이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경로대로라면 연말까지 꺾이게 되면 한 거의 5, 6개월 연속 꺾이는데 굳이 그때까지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을 무리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죠. 시장 기대는 약간 좀 당연히 무서우니까 조금 근데 과하다고 생각은 해요. 일단 그 9월에는 새로운 점도표가 나오는 달이죠. 그렇죠? 3, 6, 9, 12에서 경제 전망하고 같이 새로운 점도표 찍으니까 이번에 그 위원들의 점도표가 또 이제 6월 대비 얼마만큼 가 있는지도 한번 좀 비교를 해봐야겠네요. 근데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근데 3.5랑 4.0이랑 과연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일까? 그러니까 4.0까지 가면 진짜 나중에 경착륙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금리 부담 때문에 뭐 소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줄어들 수도 있는 거고 미국 정부의 뭐 정부 부채 부담도 훨씬 더 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연말에 4%를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저도 비슷한 맥락에서 사실 그 정도까지는 못 간다라는 거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인상을 한다고 인플레이션만 잡는 게 아니라 나머지를 다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신중해야 하고 어쨌든 올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올해 4%까지 인상을 한다고 하면 내년에도 인상을 할 거잖아요. 근데 그럼 내년에 4.5, 뭐 4.75 이렇게 점도표를 내주고 진짜 그렇게 인상을 하진 않겠죠. 그거는 지금보다 한 거의 2% 가까운 금리 인상의 효과를 불러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야말로 사실 경착륙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력도 사실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그런 문제들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여력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같이 생각해 봤을 때는 인상을 그렇게까지 무리하게는 못할 거예요, 아마도. 23페이지를 보시면 점도표가 있습니다. 이게 6월 FOMC까지. 맞아요. 예. 6월 FOMC 점도표고 지금 보면 이게 중간값 기준이거든요. 네. 그래서 2023년에는 3.8이니까 3.75에서 4%. 내년이죠, 내년 거. 올해는 이제 3.4% 이렇게 설정이 돼 있고 2024년에는 오히려 인하를 한다. 네. 이렇게 이제 설정이 돼 있죠. 근데 요게 9월 되면 한 25bp씩은 조금 이제 올라가 있을 수 있는. 네, 6월 대비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조금 덜 꺾였고 경기도 우려보다는 조금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 상향의 여지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또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사실상 미국의 기준금리를 막 4%까지 막 올려버리면 정말로 부담이 커져버리니 실질적으로 한 3.5%까지 올릴 거면서도 말로는 한 4% 이상 올릴 것처럼 막 이렇게 네. 세게 해서 일부러 더 막 겁을 주는 거다. 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충분히 가능해요. 그것도. 네. 이게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조금 복잡하지만 네.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 네. 이게 뭐냐면은 2014년 9월부터 네. 2015년 12월까지 그때가 이제 인상기 직전이었어요. QT를 네. 하고 이제 기준금리 인상할 때 딱 그 직전이었는데 네. 그때 점도표예요. 그래서 그때도 점도표를 뭐 3년치 이렇게 발표를 해줬거든요. 네. 근데 이 네모부터 이게 화살표가 밑으로 있죠. 네. 보면 맨 위에부터 2014년 9월에 발표한 거고 그 밑에는 3개월 후, 그 밑에는 3개월 후 이렇게 점도표가 3개월마다 발표되잖아요. 약간 네. 그걸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3개월마다 점도표가 발표될 때 점도표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되게 공격적으로 발표를 해요. 네. 그리고 막상 시장의 반응, 뭐 그리고 경기 수준, 뭐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할 때 경제는 계속 변화하니까 그렇죠. 그 점도표의 상한을 계속 내리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불과 이때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점도표랑 기준금리 간에는 좀 괴리가 존재를 하거든요. 아무리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해도 꼭 정해진 대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그렇죠. 유연하게 항상 변수가 해야지. 생기니까. 그렇죠. 네, 경제는 그래. 살아있는 생물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유연하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둘 사이에 괴리가 생기고 네. 공교롭게도 그 괴리가 지난 10년간 보면 위쪽보다는 아래쪽이 더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준이 얘기했던 것보다는 최종적으로 보면 어떠한 변수가 생겨서 기준금리를 덜 인상하거나 아니면 인하를 좀 더 빨리 하거나 약간 이런 상황이 많이 이제 펼쳐졌다는 거죠. 근데 다시 말하면 약간 점도표는 조금 더 높게 찍어 놓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네, 그게 이제 뭐 중앙은행의 낙관 편향성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중앙은행에서 만약에 너무 안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안 좋은 심리가 거잖아요. 안 좋아져 버리니까. 네, 그래서 중앙은행에서 발표하는 경제 전망도 약간 좀 좋은 편이고, 낙관. 네, 그리고 점도표도 그거에 기반하는 거니까 조금 높게 설정되거나 발언도 약간 셀 수 있죠. 매파적으로. 그래서 경제 전망 자체는 낙관적으로 보면서 그래서 금리 점도표도 조금 더 위쪽으로 찍어 놓는 거고 네. 그러다가 뭔가 시장이 과열되거나 막 이러면 또 한 번씩 이제 말로 네. 속된 말로 이제 말로 조진다고. 네, 그쵸. 아까 잠깐 이제 연준의 피벗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한 조금 밀릴 수 있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이야기를 조금 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금리의 피크는 언제로 보고 어떤 배경에서 그 즈음으로 이제 보시는지도. 기준금리와 시중금리를 다 같이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일단 기준금리부터. 네. 일단 기준금리 저희는 기준금리 긴축, 그러니까 긴축의 종점이 내년 상반기 아무리 길어도 그 정도 종점. 가요. 네, 네. 네, 네. 어쨌든 인상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동결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상황을 보면서 인하를 하겠죠. 네. 이렇게 시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통화 정책은 한 명한테나 혹은 아니면 특정 주체한테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뭐 여러 단계를 거쳐서 파급 효과를 주는 거라 6개월, 네. 최소 6개월, 뭐 최대 10개월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그래서 동결을 할 시간이 어쨌든 확보가 돼야 된다. 그죠. 그 다음 날, 아니 뭐 다음 달에 바로 인하하기는 좀 그러니까. 네, 뭐 코로나다, 뭐 금융위기가 갑자기 빵 터졌다 이런 위기가 아니고서는 그렇죠. 그렇게 바로 스탠스 전환을 하면 오히려 금융시장이나 경제에 굉장히 혼란을 주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과거에 보면 미국도 인상기에서 인하기로 전환하는 시간이 네. 평균적으로 그래도 한 6개월 정도는 있었어요. 약간 그거는 동결 네, 기간이라고 보면 될까요? 맞아요. 한 동결 반년 정도 기간이에요. 이제 동결하면서 가는. 네, 그러면서 상황을 보는 거죠. 인상의 효과도 보고 최종적인 효과도 보고 어쨌든 인상을 하면 경기에 부담이 되는 건 맞으니까 네. 지금 현재 경기 상황이 어떤가 그거를 진단하는 시간도 좀 필요한 거죠. 그 이후에 인하를 할 수 있다. 이런 건데 저희는 일단 뭐 중립금리 수준 그리고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속도 뭐 고용 시장에서 이제 나타나는 소정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종합을 해서 볼 때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긴축이 계속될 수 있지만 네. 내년 하반기에는 계속 동결하는 상태, 그러니까 상태를 진단하는
그런 시기가 되고 2024년 초반부부터는 인하 가능성이 실제로 시행할 그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2023년 하반기부터는 하반기부터는 동결. 하반기에는 이제 동결의 기간이 되고 상반기까지가 인상의 시기였고 네. 기간 그리고 하반기부터는 동결. 네. 그러면은 인하는 24년 초반부부터는 인하로 바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신 상황에 따라서 그거보다 빨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늦춰질 가능성보다는 사실 인하가 빨라질 가능성이 좀 더 이제 높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것들이 중요한 좀 키팩터가 될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뭐 지금도 계속 얘기했던 고용시장. 네. 인플레이션이 꺾이는데 그 속도가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미국 외적으로는 유럽의 상황. 지금 생각보다 유럽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이렇게 서로 어쨌든 파급 효과가 지금 굉장히 큰 상태에서 이렇게 유럽의 경기가 계속 안 좋다 보면 미국의 경기도 덩달아 좀 꺾일 가능성도 높고 서로 이제 영향을 네, 받으니까. 영향을 받으니까 뭐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유럽 경기까지는 우리가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 이제 달러가 엄청나게 강세잖아요. 다른 네. 통화들 엄청나게 약세고. 그래서 그 부담 때문에라도 뭐 연준이 금리 인상을 더 세게 가지는 못할 것 같다라고 전망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죠? 네. 근데 예. 약간 그건 부수적인 것 같아요. 저는. 부수적. 네, 왜냐면 그 환율은 정책의 그 결정권을 가진 뭔가 그 목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환율 시장이라는 거는 약간 부산물이죠. 어쨌든 결과물. 그래서 그 결과물을 조정하기 위해서 뭔가 통화 정책의 근간을 뭔가 변화할 가능성은 사실 되게 적다고 보고 이건 되게 뭐 원론적인 얘기지만 중앙은행의 기본적인 목표가 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이잖아요. 연준은. 네. 일단 그걸 먼저 달성한 이후에 환율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쓸 가능성이 있고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 강세가 또 그렇게 뭐 나쁜 면만 있는 건 아니죠. 어쨌든 수입 물가를 빨리 낮춰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물가가 제일 문제인 상황에서는 달러가 강세 가도록 해서 수입 물가를 낮추도록 하는 게 그들한테는 좋은 거니까. 네. 지금 당장은 환율을 별로 신경 쓸 필요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뭐 헤드라인이지만 네. 그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걸 빨리 보면 연준 입장에서 긴축을 이렇게 많이 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질 수는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어느 순간이라도 긴축을 언제라도 해야 되긴 한다면 지금 현재 그냥 빨리 집중해서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죠. 지금 2.5죠,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네. 요거는 한 어디까지 간다고 보세요, 혹시? 올해는 3%, 내년에 3.25%가 네. 저의 전망입니다. 진짜 믿는 금통의 발등에 찍혀서 지금 금리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는데 네. 어떤 거부터 볼까요? 우측에 있는 그림 보시면 일단 금통이 당일부터 2주간 금리가 급등해서 아까 예. 미국이랑 비슷한 그림이에요. 미국 10년은 아직 고점 대비 80% 정도 수준까지밖에 안 올라왔지만 네. 우리나라는 고점까지 다 올라왔죠. 그러네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타격이 굉장히 큽니다. 잭슨홀보다는 금통위의 타격이 훨씬 크고요. 이 타격은 이제 채권 투자자들이 많이 피를 흘리고 있다. 네, 그렇죠. 예. 근데 좀 연장해서 생각해보면 금리가 이렇게 불안정하면 주식도 결국에 안 좋죠. 그렇죠. 예, 이게 어쨌든 기본적인 비용이니까. 네. 지금 이렇게 금리가 올라간 이유는 기본적으로 한국의 기준금리 컨센서스가 연말에 2.75에서 3%로 형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네. 기존에는. 네. 근데 금통위 이후에 물가에 대해서 너무 걱정도 많이 하고 약간 가이던스도 주고 이러다 보니까 한 3.25에서 3.5%까지 최종 기준금리가 갈 수 있고 그러니까 올해는 아니고. 올해는 아니고 네. 그리고 연말에는 3%에서 3.25%까지는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다 보니까 그 정도가 확 금리에 반영이 되면서 20bp 넘게 급등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일단 올해까지는 연말에 한 10월, 11월 있죠? 금통위가. 네. 그러면은 3%까지 올해는 볼 수밖에 없고 내년에는 네. 약간 그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다. 네, 그렇죠. 인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그거의 기본이 여기 30페이지 왼쪽 그림 보시면 경제 전망이거든요. 경제 전망. 이번에 금통위 때 같이 발표한 경제 전망인데 물가 경로예요.
올해는 이미 물가가 되게 높은 거 우리가 다 눈으로 확인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 5.2%라는 게 별로 충격적이지가 않은데 네. 내년 물가를 기존의 2.9%에서 3.7%로 굉장히 많이 상향을 했어요. 이 얘기는 물가가 이렇게 높으면 인상 기조를 할 수밖에 없구나, 내년에도. 요렇게 이제 시장이 받아들인 거고. 3.7도 상당히 높은 수준은 맞으니까. 네, 그쵸. 어쨌든 우리의 목표는 2%잖아요. 그쵸. 물가 목표치는. 그래서 기존에는 올해까지만 인상하고 내년은 못하겠다라고 사람들이 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이 물가 경로를 보면서, 그리고 플러스 이제 총재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아, 내년에도 인상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 확 바뀐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게 된 거예요. 연준도 마찬가지고 한국은행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거의 네.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금리 인상 기조 네. 정도로는 봐야 하는. 네. 근데 이제 또 거기에 또 기름을 부은 게 금통위를 하고 예. 이제 잭슨홀 회의가 바로 열렸잖아요. 아, 네. 총재님이 이제 거기 참석을 위해 출국을 하셨죠. 네. 거기 인터뷰에서 미국보다 인상 기조를 빨리 끝내는 건 좀 어렵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인상에 대한 그 기간이 우린 먼저 시작해서 먼저 끝날 줄 알았는데 좀 늦게 끝나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게 되는 거죠. 그게 금리 인상 해놓고 동결 가는 걸 말한 걸까? 아니면은 금리 인상 이걸 말한 걸까요? 인상기는 인상이죠. 네. 거기 그렇게 포함이에요. 인상기는 인상이 끝나면 그냥 끝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동결 구간은 인상 기간으로 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많이 힘들어 하는구나. 네. 아까 제가 이제 뭐 연준의 피벗 그 여쭤본 이유가 이제 그래도 금리의 피크는 언제일까 여쭤봤던 거잖아요. 물론 시장 금리는 연준의 기준 금리보다 항상 선행은 하죠. 네네. 근데 이거 많이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채권 투자자라면은 금리가 피크를 찍고 내려오면 채권은 어느 정도 약세로 갔다가 이제 다시 채권 가치가 올라가는 시기, 네. 금리가 내려가니까 채권 가치 올라가는 시기로 가서 그때부터 채권 투자를 좀 늘려야지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럼요. 그 시점은 지금 한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한 올해 4분기 정도부터는 연말. 그래도 좀 타진을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말씀하신 대로 일단 선행을 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불안해하는 이유가 기준금리의 경로가 확실하다고 생각했는데 불확실해졌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9월 FOMC가 지나고 12월 FOMC가 지나면 그 즈음이 되면 어쨌든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꺾이는 거 확인했고 네. 연준의 점도표도 확인했고 네. 그리고 경기가 대략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그것도 확인이 되겠죠. 네. 뭐 고용시장이라든지 지금 약간 애매한 구간에 이제 걸쳐져 있는 아이들의 흐름을 우리가 확인을 하는 시기가 4분기가 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때 가서는 긴축을 추가로 더 기존에 줬던 점도표보다 추가로 더 많이 하는 것보다는 이런 경기가 좀 꺾이는 부분들을 반영해서 덜 할 수 있겠네 라고 반영을 좀 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경기의 그런 부진한 흐름이 확인되는 한 4분기 경에는 채권을 좀 투자해서 수익을 볼 가능성이 좀 있고, 그리고 보통 과거에 보면 금리 고점은 언제냐면 긴축기 중후반부 내부에서 이제 고점이 형성이 되는데 마지막 인상보다 한 4, 5개월 전이에요. 네, 보통 정상적인 이제 인상기라면 차근차근 하는 인상기라면 네, 네,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내년 한 상반기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다면 네. 올해 연말 정도는 좀 리즈너블한 시기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기준금리의 피크가 내년 상반기라면 시장금리의 피크는 올해 하반기일 수 있다. 네. 그리고 27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어쨌든 시장에서 뭐 수급이 깡패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좋은 말이죠. 네. 근데 수급은 아무도 이길 수가 없죠. 왼쪽 그림 뭐냐? 외국인이 미국 국채를 얼마나 사는지 추이예요. 지금까지 추이인데 달러랑 같이 그린 거거든요. 이게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외국이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미국 국채의 수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지금 현재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는 국가가 없잖아요. 그냥 다 가네요. 같은 방향으로. 네. 그래서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는 국가가 없고 미국 외에 유럽이나 중국이나 이런 큰 권역들이 어쨌든 펀더멘털이 되게 안 좋죠. 그쵸.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미국 자산을 투자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달러도 강세니까. 네, 그러니까 달러 자산을 투자하고 싶죠. 그러면 기존의 달러 강세가 더 강해지죠. 이게 이제 계속 되는 거고, 지금 현재 미국이 긴축은 빨리 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경기가 괜찮아서 긴축을 하는 거니까 네. 지금 사람들이 미국의 자산 시장에 몰려들고 있고, 근데 여기에서 주식이랑 채권을 또 굳이 나눠서 보면 주식보다는 어쨌든 경기 침체와 긴축 국면이라는 우리의 부담이 있잖아요. 네. 그럼 주식보다는 좀 안전자산인 채권 쪽에 사람들이 더 관심이 많다는 거죠.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까 초반에 미국채 금리 보면 미국 금리가 엄청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과거 한 7, 8년 동안 제일 높은 수준이에요. 네. 그러면 절대적인 캐리 매력도 되게 높은 거죠. 그 자기네 환율로 네. 외화로 네. 환산을 했을 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같이 생각을 해봤을 때는 외국인의 어쨌든 미국 국채, 달러 자산 중에서도 미국 국채의 그런 수요도가 되게 높은 편이다. 그리고 그게 당분간은 지속될 수 있어서 생각보다 미국 금리가 팍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은 수급적으로. 그리고 만약에 4분기가 됐어요. 긴축이 거의 끝나갈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상황에서 미국 경기도 꺾이고 있지만 그때라고 해서 그런 그 자금들이 어디 딴 데 갈 수 있는 투자처가 생길까? 유럽이라든지 네. 대체할 수 있는 약간 그런 걸 또 생각을 해봤을 때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달러 자산 선호가 일단 수급적으로 되게 높고요. 27페이지 이제 우측에 있는 그림도 보시면 네. 이건 조금 단기적인 거긴 한데 네. 이게 미국채 투기적 포지션에 대한 거예요. 투기적 포지션이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매매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딜링하는 포지션들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밑으로 가면은 순매도고 네. 위로 가면 순매수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파란 선이 밑에 있죠. 네. 이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엄청난 위기 국면이 아닌데 이 정도 순매도 포지션이 많이 쌓인 거는 네. 거의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미 매도를 너무 많이 한 거죠. 숏 포지션이 이미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투자자들이. 그렇다면 추가로 여기에서 숏을 쳐야 금리가 상승을 하는데 이미 숏 포지션을 가지고 있으니까 확률적으로는 그걸 언와인딩해서 그러니까 그걸 푸는 거죠. 네. 포지션을 풀려면 매수를 하는 거죠. 네. 환매수. 그렇게 매수를 할 수 있는 약간 그런 가능성이 높은 지금 포지션 자체다. 요거에 생각보다는 금리랑 되게 많이 같이 가요. 이게 단기적인 지표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고려를 했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펀더멘탈 뭐 수요 다 봤을 때는 미국 금리가 이렇게 끝까지 가파르게 연말까지 올라가는 건 아니고 올라가는 속도가 서서히 줄어들다가 네. 그 이후에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이 전반적으로 더 높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채권을 만약에 이제 연말쯤부터 좋은 좀 시기가 온다라면 네. 어느 쪽이 그래도 조금 더 나을지 아니면 국가가 됐든 아니면 뭐 종류가 됐든 네. 네. 일단 국채랑 크레딧 회사채를 비교했을 때는 네. 어쨌든 경기 침체의 국면 그리고 긴축이 끝나가는 국면 약간 이럴 때는 보통 그 후반부에 크레딧 스프레드가 많이 벌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안정이 먼저 되는 건 국채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국채를 먼저 이제 매수를 하는 게 맞고 네. 크레딧 스프레드는 사실 조금 위험하죠. 그러니까 레벨은 높지만 그 스프레드가 얼만큼 벌어질지는 가늠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네. 약간 위험을 견딘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가면 좋지만 네. 아직은 조금 힘들고 그 4분기에 지금은 약간 회사채들 매력도가 많이 좀 안 좋은. 네. 금리 레벨은 괜찮은데 네. 긴축의 후반부에서 뭐 유동성 문제라든지 네, 네, 신용경색 문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또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니까. 네, 그래서 그냥 안전하게 본다면 국채가 지금 현재는 좀 더 낫고 네. 그리고 국가별로 본다면 뭐 지금도 그런데 당연히 달러채가 제일 좋죠. 미국채가 제일 좋아요. 현재로서는. 네. 네. 금리도 높은데 네. 심지어 환율도 강세고 국가도 나쁘지 않고 네. 국가의 펀더멘탈도 나쁘지 않고 그러니까 어쨌든 채권을 투자하려면은 절대 금리를 일단 첫 번째로 봐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환차익을 네. 봐야 되잖아요. 두 가지 다 지금 미국채가 가장 좋죠.
그리고 이제 채권 담당 애널리스트 분이기는 한데 그래도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채권보다는 좀 주식 쪽 네. 생각들을 좀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근데 또 주식 시장에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게 미국의 금리이고 그래서 저희도 계속 미국의 금리 피크, 연준의 그 피벗 뭐 이런 걸 좀 많이 여쭤봤던 건데 전체적인 지금 뭐 시장의 분위기라든지 뭐 이제 기관 투자자분들 많이 만날 때 듣는 뭐 가장 큰 우려라든지 이런 걸 조금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현재 분위기나. 예. 일단 지금은 되게 사고 싶은데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채권 쪽 자금은 되게 사고 싶은데 못 사는 상황인 것 같아요. 금리가 계속 오를 수 있으니까. 네, 변동성이 너무 높아서 일단 자금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을 못 하고 있는 게 이제 그들의 현재 상황이고 네. 사실 그렇게 국내 기관 자금이 좀 들어와 줘야 금리가 좀 안정이 되거든요. 아직까지는 조금 힘들어요. 9월 FOMC를 확인하고 본다. 네. 약간 요런 이제 마인드가 많기 때문에. 네. 그리고 9월이면 분기 말이잖아요. 분기 네. 말에는 사실 자금이 많이 왔다 갔다 해서 섣불리 뭐 신규로 뭐 자금을 집행한다거나 이러기가 또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9월에는 금리 변동성이 사실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금리 변동성이 높으면 당연히 주식시장이나 기타 위험 자산에도 기본적으로 안 좋고 네. 지금 가장 우려하는 거는 환율이죠. 그쵸. 환율을 제일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개입을 한다고 해도 네.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환율을 제일 우려를 하고 환율 때문에 혹시나 기준금리 인상을 더 하게 되면 어떡하지? 내지는 자본 유출이 나타나면 네, 네. 어떡하지? 이제 그 문제가 좀 기관 투자자들한테는 가장 핫 이슈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채권 담당 애널리스트는 이제 매크로 또 많이 보셔야 되는데 네. 지금 이 환율은 저희가 이제 9월 7일에 찍고 있는데 1387원까지 아까 제가 봤는데 네. 왜 이렇게 천장이 뚫리는 겁니까? 뭐 미국이 금리 올리고 하는 건 다 알겠는데 네. 이게 뭐 어디까지 이렇게 가야 되는 건지. 사실 지금 원화 레벨은 네. 좀 너무 과하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너무 무역 빠르게 수지, 왔고. 네, 너무 빨랐고 우리나라 무역 수지 수준 뭐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했을 때는 원화 약세가 조금 과하긴 하거든요. 네. 그리고 거꾸로 얘기하면 달러 강세도 고평가돼 있어요. 달러도 네. 굉장히 고평가돼 있고 기타 통화들은 이제 좀 저평가돼 있는 쩔어 상태. 있죠. 네. 그런 상태죠. 근데 뭐 워낙에 환율은 이제 뭐 부산물이다 보니 네. 그러니까 뭐 부산물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결과물 네. 되게 모든 걸 이제 총체적으로 알려주는 결과물이다 보니까 사실 변동성이 주식이랑 금리보다 훨씬 높아요. 훨씬 많이 이제 움직이게 되고 그만큼 오버슈팅도 훨씬 많이 하거든요. 지금 특별한 이유, 뭐 다른 이유가 새로이 나타나서 이제 뭐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건 아니고 네. 이제 심리가 일단 첫 번째로 무너졌고요. 일단 뭐 매수 주체가 없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잭슨홀 이후에 우리가 오늘의 주제죠. 잭슨홀 이후에 미국의 긴축 경로가 불확실하다. 원래 확실했다고 믿었던 게 너무 불확실해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지금 이 금융시장의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안전한 걸 더 선호를 하는 그런 경향도 있는 거죠. 그리고 긴축을 하는데 긴축을 덜 할 가능성보다 많이 할 가능성이 지금 확률적으로 높아진 네, 네,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달러가 약해질 가능성보다 강해질 가능성이 훨씬 높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안전한 쪽으로 지금 현재 베팅을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아까 여기 외국인의 미국 국채 순매수를 보다시피 이런 식으로 계속 미국 국채를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또 이게 환율에 역으로 영향을 미치고 이게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파월 의장의 그 데이터에 따라서 가겠다라고 했던 말이 어떻게 보면 되게 교과서적이고 당연한 말인데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이제 매월 여러 가지 발표되는 뭐 ISM 제조업 지수, 뭐 서비스업 지수, 뭐 고용 물가는 당연하고 계속 이제 휘영청 네.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이고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연말까지는 버텨야겠네요. 네, 올해가 빨리 지나가기를. 네. 아, 답이 없습니다, 이거. 아무튼. 오늘은 유진투자증권에서 이제 채권 담당하고 있는 김진아 부장, 김진아 연구위원 함께 했고요. 이게 또 어떻게 또 바뀔지 모르니까 나중에 또 계속 도움 말씀 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